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오늘은 대가의 어깨입니다. 오늘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의 양재용 교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대가의 어깨 첫 시간을 빛내주셨는데 네. 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기획적인 이런 프로그램으로, 코너로 세대별 자산 관리에 대해서 네. 정리를 해드리고 또 네. 그 세대에서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을 만한 내용들, 그렇죠. 주제들 네.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먼저 이 20, 30대 분들을 위한 전략을 저희가 세울 건데 요즘 많이 만나세요, 20, 30대 분들? 그렇습니다. 제가 부동산 사업뿐만이 아니라 또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학부생 혹은 대학원생들, 심지어 박사과정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이 MZ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는데 확실히 변화하고 있다. 그들은 과거의 학생이 아니다, 이제. 그들은 상당히 사회인으로서 이미 학생이란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네.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를 많이 고민하고 심지어 많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실패 경험 사례들이 오히려 좋은 향후에 부자가 되기 위한 하나의 초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뭐 은퇴 자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처음 투자를 하셔서 실패하시는 것보다는 정말 젊을 때 실패는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주식도 좀 공부를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그럼요. 채권도 갑자기 공부하기 시작하고, 네.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제 막 덤벼들어서 갭 투자도 해보려고 하는 거고, 이게 투자의 방향을 이제 여기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합니다. 최근에 조각 투자 관련된 STO 관련된 것들도 그들이 먼저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이런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기성세대보다는 이들이 빠르다. 그러나 이들이 너무나 좀 약간 이런 표현 쓰면 모르겠습니다.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약간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MZ세대들도 이런 방송을 통해서 한 번쯤은 성찰하고 고민하고 신중을 기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건 뭐 투자의 사이클이 익숙하지 않아서도 있겠지만 성격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워낙 화끈하기 때문에 성격적인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약간 어떤 그런 네. 그 돈에 대한 가치, 인플레이션도 한몫합니다만, 과거에 1,000만 원, 과거에 1억은 큰 돈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가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심지어 등록금을 갖다가 올인하는 경우 그런 올인 투자 이런 거 되게 위험한 건데. 큰 교훈을 얻으실 겁니다. 이게 네. 계속 부모님이 언제까지 감싸 줄 수는 없는 건데 영원한 헬리콥터 마음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같이 대하다 보면 좀 그런 안타까운 사례들 같이 대하다 보면 그래서 저도 이제 지도하고 얘기하다 보면 많이 변했구나. 애들이 투자를 정말 많이 하는구나. 그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제 주변의 후배들을 보면 정말 주식, 부동산, 채권, 또 뭐 빌딩이나 그렇죠. 아니면 빌딩 이제 큰 건 안 되고 꼬마 빌딩부터 네네. 시작하겠다. 네네. 아니면 뭐 미술품, 아트페어 열리면 적극적으로 가서 미술품 맞습니다. 보고 사고 네. 싶다 이렇게 네네. 하시는 그런 20, 30대 분들 정말 많으시고요. 다양한 자산에 대해서 공동 투자까지, 조각 투자까지 하면서 시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오늘의 주제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2030 자산관리법과 내 집 마력 전략. 네. 과연 이 또 우리는 증권 방송인데 내 집 마련 전략을 해도 되는 것인가? 제가 해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네. 예. 먼저 앙드레 코스톨라니라는 네네. 유명한 투자자가 있는데 읽으셨어요? 그 책? 그 유명하죠. 네. 앙드레 코스탈리는 미국에 워렌 버핏이 있다면 그렇죠. 유럽에는 앙드레 코스탈리가 있다. 그렇습니다. 중요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사람이 좀 더 어떻게 보면 좀 신중한 투자이면서 투자의 방법들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식의 신이라고 불렸다고 하고요, 그렇죠, 이분이. 전 세계 10개 도시에 집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 이분의 달걀 모형을 보겠습니다. 네. 네, 달걀 유명하죠. 모형 네. 보시면 네. 금리 정점이죠, 지금 이제. 네. 정점이면은 예금을 인출해서 채권 투자를 시작하고요. 네. 경기 침체의 정점을 지나면서 부동산 투자가 시작이 되고 네네. 채권을 매도하고 그리고 불안기가 지나고 나서 금리 저점이 다가옵니다. 네네. 그러고 나면 이제 다시 저 때 이제 부동산 팔았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금리 저점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네네. 예. 저점 이후에 부동산을 매도하고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그쵸. 네, 이런 정말 오래된 모형인데 굉장히 잘 만들어지지 맞는 얘기죠.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부자 혹은 주식의 신, 투자의 신으로 불리는 거기도 하고요. 저분이 저 책에서 또 가장 강조했던 게 뭐냐면 저런 달걀 모형 자체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말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 저 이론이 이제 사이클 이론과 이제
맞물려 가는 건데,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분이 항상 얘기하는 게 시장은 분위기, 시장의 심리를 파악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을 리드하는 것은 그 어떤 투자자들과 그런 어떤 돈의 흐름, 심리를 파악하는 순간 돈의 방향이 어디로 갈지가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강조를 하셔서 어떤 때 투자할까. 그러니까 근데 그 워런 버핏도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모든 만인이 군중이 뭐 대다수가 오른쪽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반대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이제 앙드레 코스탈리니 얘기가 거의 일맥상통하는 얘기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런 그가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이런 달걀 모형을 만들었고, 그리고 또 전 세계의 집을 10채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피터 린치. 전설로 떠난 월가의 영웅으로 정말 유명한 주식 투자로 유명한 분이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 두꺼운 책 안에 보면은 정말 깜짝 놀랄 내용이 들어있는 게 주식 투자에 앞서서 우리는 집장만을 먼저 해야 된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그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자, 생애 주기 적자에서 흑자로 접어드는 2030 세대의 자산 형성의 초기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방금 우리 권미란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주식이 작은 돈을 가지고 쉽게 투자를 해서 뭔가 일확천금 얻을 수 있는 그런 유혹의 눈이 보입니다. 그러나 워렌 버핏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그 대가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그 회사를 정말 내가 주인이라 생각하고 엄청난 스터디, 정말로 내 회사처럼 생각하고 공부하지 않는 한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뭐가 좋다더라, 뭐 뉴스에 나왔더라, 뭐가 호재더라. 근데 이제 이런 유혹 때문에 투자를 해서 결국은 아깝게 정말 어렵게 모은 시드머니를 다 날리는데, 이 2030 청년들이 혹은 MZ세대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귀가 얇아서는 안 되고 시드머니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된다. 아까 피터 린치도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 전에 내 집 마련을 먼저 하라. 뭐죠? 안정적인 자산을 가진 상태에서 그런 다음에 이제 투자를 생각하는 거죠. 그런 때 레버리지도 생기는 거고, 레버리지 효과는 뭐죠? 지렛대처럼 훅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런 힘은 내가 일정량 시드머니가 있고 안정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시드머니 확보입니다. 근데 시드머니를 예를 들면 얼마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이 그 시드머니를 조금 모이면 바로 막 투자하는 급한 마음. 그래서 뭐 일반 어떤 지금 뭐 너튜브 같은데 유명인들이 500만 원 가지고 투자할 수 있다. 흔히 말하는 갭 투자를 몇 년 전부터 엄청나게 많이 좀 이렇게 많이들 보여줬었어요. 그 사람들 지금 어떨까요? 전부 대부분 다 실패했죠. 뭐 빌라, 오피스텔, 뭐 500만 원 갖고 그게 다 역전세가 일어나면서 지금 그렇죠. 곡소리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 시드머니 자체가 너무 적은 거였고,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파악하지 않고 그냥 일반 그런 유명한 어떤 너튜브들이 그들이 뭐 이 돈이면 여러분들도 오피스텔 한 채를 가질 수 있어요. 뭐 이 돈이면 뭐 향후에 뭐 되지도 않는 재개발지를 찍어가면서 될 겁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많이 당하고 그 말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후회하고 이러지 말으셔야 되는 거죠. 시드머니를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된다. 좀 인내심을 갖고 그 어디선까지 일정량 최대한, 지금 이제 자산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투자의 가치가 있는 것까지는 좀 모을 줄 알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좀 하시고, 너무 작은 돈 뭐 500만 원 뭐 갭 투자, 무슨 뭐 1000만 원 이내의 갭 투자, 이런 말에 절대, 그런 시대는 끝났고 이미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말에 솔깃하고 귀가 얇아져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찌 보면 그 코로나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짧은 기간 안에 우리가 사이클을 다 경험한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죠. 네, 그렇기도 맞습니다. 하고 역전세에도 사실 생각보다 어찌 보면 금리가 빨리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죠. 빨리 나왔습니다. 네네. 이 시기 2030 세대의 분들은 시드머니를 신중하고 안전하게 모아야 된다. 네네,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를 모아야 됩니까? 그 금액이 이제 가격마다 틀린 거죠. 지방일 때 틀리고 서울일 때 틀리는데. 전세금 정도 모으면 그렇죠. 사실 그 전세금이 큰 투자 금액인 거예요. 왜냐하면 월 보증금도 지금 뭐 1000만 원 이하 거의 없이 막 서울에서는 다 웬만한 작은 평수도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물건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 물건의 가치가 있을 때, 근데 제가 볼 땐 시드머니가 최소한 한 5천 정도는 돼야지 좀 좋은 물건들을 접근할 수 있는. 아무리 적어도 3천도 부족하고요. 네.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는 모아서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좀 더 많아지지 않는가. 시드머니가 클수록 사실 기회는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해라는 것은 뭐 어디까지 커트라인은 없지만 아까처럼 500만 원, 1000만 원 갖고 하는 데는 정말 없다. 그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 라이프 사이클을 네. 제가 네. 자료로 가지고 왔는데요. 네네. 20대, 30대는 사회 초년기고 자산을 형성하는 시기이고요. 또 이때 가족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도 마쳤으니까 학자금 비용도 또 스스로 마련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학자금, 결혼 비용, 전세 자금, 또 자동차 구입도 많이 하세요, 이 시기에. 그렇죠. 예, 이렇다 보니까 사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시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빠르게 좀 전환시켜가지고 흑자로 빨리 전환시키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네네. 이런 시기에 좀 더 효과적이고 빠른 자산 형성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 사실 방금 어떻게 보면 참 생애 주기처럼 혹은 우리가 꼭 필요한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신 거예요. 뭐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결혼부터 어떻게 할 건가. 근데 이것도 또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막 시드머니를 모으려고 하지만 지금은 있을 건 어느 정도 누려야 돼요. 차도 있어야 되고 본인들이 일정난 본인의 어떤 그 운동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본인 소비 패턴이 많이 바뀌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전략하는 습관, 그다음에 꾸준히 모으는 습관은 그거는 영원 불변한 하나의 진리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든 모아야 되는 거죠. 한 월급이 들어오고 꾸준한 소득이 들어오는데 누구처럼 갑자기 일확천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면 꾸준히 모아서 시드머니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학교 강의 같아요. 아까처럼 뭐 좋은 자료들이 이렇게 계속 보여지고 있는데 저기서 본인들이 이 젊은 시절에 20대, 30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본인이 준비를 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내가 어느 정도 차곡차곡 혹은 스텝 바이 스텝 쌓아가는 그런 게 생활화로 돼야 된다. 그런 계획과 실천이 생활화로 되면 저 생애 그 사이클에 나오는 대로 전략대로 어느 정도 내가 아까처럼 레버리지 투자도 할 수 있고 나의 직장을 담보로 혹은 나의 신용을 담보로 나의 젊음을 담보로 뭔가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할 수 있을 때 이용해야 된다. 금리가 집처럼 끝도 없이 계속 올라가지도 않고 어느 순간 정점에서 머물러 있거나 내려갈 때 그때가 기회일 수 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 뭘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이 어떤 부의 추월 차선으로 들어가려면 이 서행 노선에서 여기로 가려면 뭔가 과감한 도전,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타이밍, 이게 바로 다 들어가는 거죠. 저는 그 부의 추월 차선 책을 보면서도, 이게 타이밍이 중요하고, 또 본인의 습관이 중요하고, 본인의 실천이 중요하고, 그런 과정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갈 때, 어느 순간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고, 어느 순간 내가, 타이밍이 올 수 있구나. 이런 걸 좀 발견하면 되는 거고요. 혼자서 도저히 발견을 못 하겠다. 그러시면 이렇게 이런 전문 TV라든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사람이라든가 멘토를 좀 찾으십시오.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귀 기울이시고 여러분이 그런 걸 좀 깨닫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월급의 몇 %를 시드머니 만드는데 투입할까요? 많을수록 좋지만 본인의 아까 말씀드렸던 본인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의 품격, 품위 유지비라는 얘기를 쓰지 않습니까? 많은 대기업들이, 임원들이 품위 유지비가 필요한다는데 최소한 품위 유지비를 뺀 나머지들.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 면에서 좀 많이 시달리죠. 몇 프로 높을수록 좋죠. 네. 높을수록 더 많이 모아지지만 눈덩이처럼 굴러갈 수 있지만 그 정도의 자기가 하면서 너무나 너무 구두쇠라는 얘기까지 들으면서 인간관계가 그렇게 파괴되기까지 그런 정도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사회 초년생 때 남들과는 다르게 정말 아까 부의 추월 차선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네. 내가 원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 네네. 목표 지점이 있어야 되는 건데 남들과는 좀 다르게 나는 안정된 노후를 원한다. 나는 부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라는 것들을 좀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됐을 때 이것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네. 그 20, 30대 필수 불가결한 덕목은 뭐가 있을까요? 과거에는 이제 또 MZ세대가 많이 바뀌었다 하는 게 과거에는 청약 통장, 가계부도 써라,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 또 많이 변했죠. 청약 통장보다는 뭔가 또 정부에서도 새로운 걸 준비를 하고 이러는데 제가 볼 땐 그런 거보다는 지금 이렇게 사회초년생들이라든가 새로운 뭔가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이제 MZ세대 분들 특히 이런 분들이 사회초년생은 더더욱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직장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좀 눈을 떠야 되는 거죠. 그게 첫 번째는 정보 캐치 능력. 워낙 요새는 이제 정보의 바다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 첫 번째가 정보 캐치 능력. 정보 캐치인 거죠. 이게 어떤 정보가 흘러가는 거고 챗 GPT가 나와서 세상을 바꾼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부의 편제도 바뀌고 기업들이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정보 캐치를 하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거로 인해서
어떻게 트렌드가 바뀌는가. 자, 트렌드가 바뀌는 게 여러 분야에서 바뀐다는 거죠. 그게 아까처럼 뭐 부동산에서도 바뀔 수 있는 거고, 그게 우리 생활 주변에서도 바뀌는 거고, 또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씩 바뀌어갈 때 거기에 바로 메이크 머니가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많은 그 사회초년생들 혹은 이제 직장인들이 내가 어떤 벤처 기업을 만든다 혹은 내가 뭔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겠다 했을 때는 내 삶 속에서 불편함이 없어지는 바로 그 부분. 예, 뭔가 내가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 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커다란 메이크머니를 만들어주는 부분이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인사이트, 통찰력은 첫 번째, 정보를 계속해서 본인이 걸러내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트렌드가 변하는 것을 항상 본인이 습관화가 된다. 내가 하는 일, 내가 재무 담당이다. 내가 무슨 경영 파트다, 영업 파트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따로는 내 자신에게 스스로 투자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내 자신에 대한 투자는 내가 향후에 통찰력과 인사이트를 갖기 위해서 자꾸만 주변의 많은 정보들을, 좋은 정보들을 걸러듣고 트렌드를 파악하고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 누가 돈을 버는지, 어떤 부분에서 혁신이 일어나는지를 눈여겨보고 본인이 가장 적정하고 가장 적합한 것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내 집 마련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미분양이 이제 트렌드가 좀 변화하고 있어요. 네. 증가하는 추세에서 이제 점점 줄어드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공급 감소에 대한 우려까지 나올 정도니까 이제 미분양이 어느 정도 좀 해소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데 청약 시장에 큰 장이 설 거라는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2030 세대 대응법은 뭘까요? 네, 그 고미라 앵커님이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자, 내 집 마련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좀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큰 장이 온다고 이제 뉴스에서 많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미분양 아파트, 미분양 오피스텔, 미분양되는 이런 어떤 주택들이 종종 뉴스에 나옵니다. 물론 지방에서 많이 나오죠. 아직 서울에서는 커다란 그런 변화는 없습니다만, 서울, 경기 외곽 인근에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얘기는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너무 난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리한 투자, 아까 말씀드린 갭 투자라는 용어가 왜 생겼습니까? 레버리지 투자가 맞는 얘기거든요. 내가 내 캐피탈 안에서 내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내가 그 범주 내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분위기가 좋고 하다 보니까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고 문제가 됐던 거죠.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기회를 좀 제가 볼 때는 너무 서두르지 말고 충분하게 지금 기회상 다시 온다. 그 기회라는 것은 3년 뒤, 5년 뒤가 아니라 한 1, 2년 이내까지도 시간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좀 준비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갭 투자가 아니더라도 그냥 부동산의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결국에는 레버리지를 일으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채를 일으킬 때 몇 % 정도 비중이 적절할까요? 대부분 본인의 그 한도 내에서 자기가 이제 수익 들어오는 그 수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컴이 있을 때 인컴에서 20%, 30% 넘기면 정말 위험에 빠지는 거고요. 근데 지금 50%까지 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럼 자기가 벌은 걸 50% 이상을 전부 다 은행 빚을 갚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20%, 맥시멈 30%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역 선정 해볼 텐데요. 네네. 저는 오늘은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유망지 베스트로 일단 질문을 드립니다. 근데 질문이 또 들어온 게 있어서 그걸 가지고 또 다른 네네. 질문 좀 더 드려볼게요. 교수님. 이거 얘기만 해도 1시간이 넘게. 그러니까 지역만 그냥 딱딱 꼽아주시면 된다는 좋습니다.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재건축은 아파트 부분에서 이제 재개발은 이제 틀린 거니까. 근데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요새 신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왜 바뀌죠? 바로 그 세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압구정, 여의도, 그 다음에 송파 쪽, 이런 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목동까지. 이런 지역들은 누가 보더라도 아무리 시장이 막 죽어갔어도 여기에 대한 투자자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리고 규제를 살짝 완화시켜 주니까 너도 나도 갑자기 신고가가 나오고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얼어붙었을 때 많이 떨어지지 않고 시장이 좋아질 때 더 많이 튀는 곳. 이런 지역이 최고의 아파트로 최고다. 그렇다면 젊은 분들은 이 MZ세대는 여기 투자하려면 금수저가 아닌 이상 힘들잖아요. 그분들은 여기가 아닌 곳 중에서 이렇게 튈 수 있는 곳들 그리고 상당히 저평가된 부분들 이런 데를 좀 찾아가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광운대 인근의 지역이라든가 저번에 둔천주공 나왔을 때 미분양 있었지 않습니까? 둔천주공 좋습니다. 송파에 붙어있는 준 강남에 가까운 곳이고 한강변인 거고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남들이 어떻게 얘기할 때 향후의 미래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물론 분양가가 그렇게 낮진 않았지만
그 둔촌 주공 근처에 인근에 또 예, 아파트들이 있었거든요.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예, 그랬을 때 그 인근에 평당 그 분양가가 낮은 아파트들 예, 어디라도 얘기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홍보대사가 되는 것 같아서 예, 그런 부분을 취하겠습니다. 좀 예. 힌트를 많이 주신 것 같아요. 네네. 그런 네. 부분을 찾아보시면 아까처럼 광운대를 그럼 왜 얘기할까요? 이런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다 마찬가지지만 핵심적인 것은 입지인데 입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통이에요. 교통이 많이 그러니까 두 개, 세 개의 노선들이 겹치고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고 주변에 또 주상복합 시설이라든가 그 고급 일자리들이 많이 들어오는 곳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꼽는다면 그런 지역은 한 세 가지로 어디로 네, 볼수 아까 있을까요? 뭐 압구정, 목동, 그 다음에 뭐 제가 여의도 얘기했지만 그 이외에 아까 광운대 지역이라든가 송파 쪽에 송파 그쪽에 예, 조천주공 인근의 에어리아라든가 저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재건축. 만약에 재개발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파트가 아닌 곳 중에 향후에 엄청난 정말 미래의 가치가 커지는 곳들 청량리 인근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발달됩니다. 지금 여의도 바로 붙어 있는 어디요? 노량진 예, 이런 데들은 굉장히 많이 커져요. 그다음에 용산은 영원한 테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용산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용산이라고 하면 그 바운더리 안에 많은 분들이 용산하면 앞뒤 안 보고 투자해요. 그렇죠? 괜찮습니다. 2030 세대는 네. 진입하기 잘 힘듭니다. 용산.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수저가 아닌 이상. 아닌데, 이제 제가 용산의 이제 재개발지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그 아까 레버리지 투자, 뭐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이런 투자들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그 지역을 잘 선정해야 되는 거죠. 용산에서 다 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 중에서 위험한 곳들 뭐 고도 제한이 해지된다고 일반 또 너튜브에서 유명 그 너튜브들이 얘기하는데 그건 그들의 의견인 거예요. 그들의 의견을 믿으시면 안 돼요. 서울시의 의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서울시 공무원하고 통화하십시오.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그 결정권이 있는 그곳에 물어보셔야 돼요. 무슨 예를 들면 해방촌에 막 고도 제한 해야 될 거라고 그런 말 믿고 투자하신 분 해방촌이 어디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그것이 다 보이는 곳이에요. 거기에 30층 아파트 질 수 있다고요? 미사일 한 방이면 거기가 다 날아가는데?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막 투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지역들이 몇 군데 있다. 고도 제한 해지된다. 뭐 곧 재개발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에 속지 마시고 항상 돌다리를 두들겨 보시고 항상 집행하고 결정권 있는 그들의 말을 들어라. 옆에서 어떤 소문을 듣고 투자하시면 안 된다.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좀 많이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이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나 재건축, 재개발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간 단축, 소규모 아파트, 그리고 기역자처럼 꺾인 데보다는 평지인 곳들, 그다음에 수익성이 얼마나 나는지 이런 데를 보셔야 돼요. 그런 사례 탐구에 가장 좋은 데가 남산 우리 여기 지금 남산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요 바로 옆에 그런 남산 아파트가 남산 타운 아파트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좋은 사례인 거예요. 그런 것들 보시고 뭐 송파에 있는 성지 아파트라든가 아니 개포동에 있는 우성 구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어떤 게 성공 사례고 어디를 투자했는지가 보여질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 질문으로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만난 커피님께서 내 집 마련 전략 궁금합니다. 2024년 내년이죠. 내년 하반기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를 노립니다. 아마 경기도권 사시는 것 같아요. 실거주 투자를 했는데 이제 전세로 전환을 할 거고 그러고 나서 상암, 목동, 강서 등촌 지역 아파트 중에서 추천할 곳 어디실까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제가 얘기했던 데 많이 나오네요. 상암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둔촌 주공 지금 이제 둔촌 쪽 얘기 나오셨고, 그다음에 강서 쪽 얘기 나오셨는데, 저는 강서 쪽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상암동 쪽이라든가 둔촌 쪽을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시기도 아마 이분도 공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맞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시라는 거죠. 왜요? 지금 경기가 세계 경기가 같이 안 좋아요. 지금 우리나라만을 볼 때가 아닙니다. 왜? 이 세계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경기는 좀 지켜봐야 될 타임이다. 그래서 올 가을부터 기회가 더 올 수 있다. 그래서 내년 정도는 충분히 좋은 시기일 것 같고 지역도 좀 더 발품을 팔아보시면 좋은 걸 찾을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의 첫 주택 구매자의 평균 연령은 2022년 기준 36세라고 하고요.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39.9세였습니다. 집값 바닥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 내 집 마련의 적기는 딱 진짜 한 말씀으로 10초만 드리면 언제일까요? 네, 사실 1, 2년 내로 생각합니다. 1, 2년 너무 내. 그렇다고 너무나 서두르지 말라는 거죠. 아마 내년 봄이 가장 적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을부터 좀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상황들이 좀 더 연출될 것 같아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달 초에는 40대, 50대를 위한 자산관리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